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과학 IT 쪽으로 좀 넘어가 보는데요. 전 세계 반도체 공급 쇼크. 이게 뭐 반도체 수급이 지금 원만하지가 않아가지고 난리입니다. 난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자동차 산업 같은 데가 타격을 많이 입을 수 있어가지고 현대 기아차도 많은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 뭐 코나 자동차 뭐 이런 거가 지금 이제 생산 라인이 멈출지도 모른다. 뭐 이런 이제 위기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반도체를 많이 지금 요구하는데 이게 생산 여력이 쫓아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보면 반도체는 공공인프라 서비스, 첨단 제품 생산, 무기 시스템 등 운영 등에 필요한 국가 필수 자산이다. 이렇게 이제 운을 띄웠고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이동통신, 영상, 인공지능 서비스 이런 수요가 엄청 커졌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가지고 삼성전자 그리고 대만의 TSMC 같은 파운드리 업체, 이게 이제 반도체를 주문받아서 생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파운드리 업체가 첨단 반도체 팹을 풀 가동하면서 생산 능력 한껏 늘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려드는 주문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TSMC가 이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기업이에요. 압도적인 기업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인텔사가 각각 반도체 아주 대표적인 업체들인데, 이제 이 파운드리 요 분야에 대해서는 TSMC, 여기는 요쪽에 주로 주력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이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에 이어서 삼성전자 2등이에요. 좀 격차가 있는 2등인데요. 그런데 이제 막 쫓아가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들도 요 쪽으로 다 투자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반도체가 이렇게 이제 중요한 산업이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노골적으로 이제 반도체 패권주의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미국 자체 생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인텔은 파운드리 시장에 3년 만에 재진출한다고 선언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운드리가 뭐냐? 반도체 위탁 생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운드리가 외부 업체가 설계한 반도체 제품을 위탁받아서 생산 공급하는 공장을 가진 전문 생산 업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계 기술만 가지고 있는 업체가 팹리스고요. 이 팹리스의 주문을 받아서 파운드리가 이제 이것을 생산해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주문 생산을 해주는 것인데, 이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도 약 19조 원을 투자해 가지고 미국에다가도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검토하면서 미국 정부에다가 세금 감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브랜드는 삼성은 한국 거지만은, 그러지만은 미국의 공장을 만들어서 미국에서 고용도 창출하고 미국의 상품으로서 이것이 메이드 인 USA가 돼서 미국에 이제 도움도 주고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죠. 안정적인 수급도 되고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그 삼성전자한테도 투자해 달라 이렇게 막 요구를 하고, 그래서 삼성전자도 뭐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그럼 우리한테 뭘 해줄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고 있는 아주 난리통입니다. 난리통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뭐 특히 삼성전자가 평택에다가 엄청난 규모의 공장을 계속 짓고 있어요. 축구장이 13개 크기라고 할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장을 계속 짓고 있고, 앞으로 10년간 더 공장을 증설을 한답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을 정도로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이제 반도체에 대한 시장 전망은 아주 좋은 편이다. 그런데 반도체가 사실은 주기가 있다 그래갖고 또 직전에는 또 삼성이 반도체 실적이 안 좋아서 위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러기는 한데, 이게 특히 지금은
파운드리 시장이 굉장히 확장되면서 이쪽에서 이제 수급 불균형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럽 의약품청에서 셀트리온 레키로나 코로나 치료에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레키노나라고 하는 상품인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한국 바이오 의약품 제조업체 셀트리온, 셀트리온의 창업주께서 우리나라 주식 부자 1위 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막 그래서 뉴스에서도 많이 이렇게 다뤄지고 하는데 셀트리온이요.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기억 나시죠? 이거 개발했다고 해서 뉴스에 크게 나오고 그랬었는데 레키노나라고 하는 이제 이름의 상품인데 치료제인데 이것이 유럽 의약품청 산하 약물 사용 자문위원회로부터 품목 허가권 사용 권고를 받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럽에서 코로나 치료에 이제 사용이 가능한 것이 되었다.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희소식이네요. 자, 그런데 이 뉴스를 이제 소개하는 것은 요거는 여기까지만 봐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요, 이게 이제 그 코로나 치료제가 어떤 형태들인지 이거를 보는데 중화항체 치료제가 있고요. 혈장 분핵 치료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항바이러스제가 있고 그 외 면역 조절제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중화항체 치료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중화할 수 있는 항체를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대량 생산해서 치료제로 이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혈장 분핵 치료제는 완치자의 혈장 내 중화항체가 포함된 면역 글로불린을 분획해 가지고 치료제로 이용하는 바이오 약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종류들을 한번 이렇게 또 살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항바이러스제는 바이러스를 직접 공격해서 체내에 침입한 바이러스의 작용을 약하게 하거나 소멸하게 하는 치료제고 그 외 면역 조절제로 스테로이드제라든가 사이토카인 치료제 등 환자들에게 과다하게 나타나는 이제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치료제들이 있더라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요. 또 이제 물속 미세 플라스틱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죠 지금. 여기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가 제대로 분리수거되지 않고 버려졌을 때 햇빛이나 바닷물에 분해되면서 작은 크기의 플라스틱 조각,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 미세 플라스틱이 땅이나 물 속으로 들어가서요. 환경은 물론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이걸 흡수하게 될 거, 흡입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이 이제 가져다 주는 이 피해가 어마어마한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미세 플라스틱이 땅이나 물속으로 들어가 환경 물론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토양이나 물속에 스며들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에 관련해 가지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센서 시스템 연구센터 그리고 고려대 KU 키스트 융합대학원 공동연구팀에서 수백 나노미터, 와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수백 나노미터의 미세한 크기의 물질을 포착하는 나노입자 포집 기술과 테라헤르츠파 증폭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광핀셋 기술을 개발했다. 이거 읽기도 버거워요. 이 기술들이 대단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서 미세 플라스틱을 찝어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주 우리 눈에 절대 보일 수 없는 아주 이 미세한 물자를 요거를 이제 포집하는 기술을 끌어냈다고 하니 이게 이제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앞으로 그럼 막 이런 거를 정수기 같은 거에도 조금 더 이제 기술이 더 좋아지면 도입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막 걸러주는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앞으로 산업에서도 활용도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잘 모르는 문외한이지만 그렇게 기대를 또 해봅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주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이런 뉴스는 좀 희소식으로 좀 읽혀질 만한 아주 좋은 뉴스다. 그리고 한편 더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환경 오염 문제 등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거 이제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재활용이 안 되고 그냥 마구잡이로 버려졌을 때 이것이 이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가 이게 생태계가 순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우리 체내로 또 이렇게 흡입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 전에 이거랑 조금 다른 뉴스긴 합니다만은 어떤 분이 이제 집에서
아귀 요리를 해 먹으려고 아귀를 사다가 이제 손질을 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살아있는 걸 샀대요, 시장에서. 그래갖고 집에서 이제 배를 갈려고 했는데 배를 갈랐더니 뱃속이 다 썩어 있더래. 애가 죽었고 이제 오는 사이에. 그래서 봤더니 500ml짜리 페트병이 뱃속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게 첫 번째 사례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밑에 댓글이 더 누군가 촌철살인으로 댓글을 하나 달아놨어요. 페트병은 보이기라도 하지 라고 딱 달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막 뭐라고 했지만은 우리들 스스로도 생활관계 속에서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쓰레기 엄청 많이 나오고 그것이 제대로 분리도 안 되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버려지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돌고 돌고 돌아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되새기는 계기도 좀 되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네요. 이건 그죠?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엔터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쿄올림픽 성화봉송 후쿠시마에서 시작 됐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시작 되었다. 이거를 가지고 온 이유가요, 이것 때문인데 도쿄올림픽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되겠어요. 일본 이슈가 이번 달에 좀 많이 좀 언급이 되네요. 근데 이게 지금 앞에서도 우리가 좀 도쿄올림픽 얘기를 좀 다룬 바가 있습니다만은 도쿄올림픽이다 그랬을 때 이게 지금 IOC 올림픽위원회가 있잖아요. IOC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정부하고요. 사실은 이게 폭탄 돌리기를 좀 하는 경향이에요.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IOC도 굉장히 상업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IOC는 상업화가 좀 되어 있고 그리고 올림픽을 가지고 유지가 되는 조직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종의 있잖아요. 이게 상징 정책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정책 중에서도 일종의 이제 정책 중에 상징 정책이라는 게 있거든요. 상징 정책인데 일본은요. 이게 왜 이 도쿄올림픽을 유치해서 이것을 이렇게 잘 이끌어내려고 하냐면 이런 겁니다. 부흥올림픽이라고 돼 있잖아요.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사태, 이 여파로 발생한 이 원전 사고를 초기의 수습 작업의 거점이었던 제2빌리지를 성화봉송의 출발점으로 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후쿠시마에서 시작됐다는 얘기가 이게 우리가 이런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일본은 예전에도 올림픽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가로서 2차 세계대전의 원자탄의 공격을 받았던 국가로서 그것을 딛고 다시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 정책의 수단으로 도쿄올림픽이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왔거든요. 일본 국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다, 이런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그로부터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마는 한참 지나서 이제 거의 한 60년이 지났는데 60년 가까이 지났는데 이 60년 가까이 지나는 사이에 또 한 번의 일본의 위기가 찾아온 거죠. 이게 이제 동일본 대지진 여파로 쓰나미가 불어와서 이 후쿠시마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이 후쿠시마 사고가 나면서 일본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본의 쇠락의 상징처럼 막 또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뒤집고 싶은 거죠. 반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도쿄올림픽에 상당히 많이 매달렸습니다. 상당히 많이 매달렸고 어떻게든 이거를 이제 개최하려고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코로나 여파로 작년에 원래 열렸어야 되는데 이것이 못 열리고 1년이 이제 딜레이가 됐던 거예요. 딜레이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게 이게 성화봉송을 올림픽 성화봉송은 그리스에서 채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에서 채화해서 성화가 일본에 도착까지 했었는데 도착하고 이것이 올림픽 1년이 연기가 되면서 이게 일본 내에서의 성화봉송은 1년 만에 이게 이제 이 성화가 채화가 돼서 일본으로 온 건 1년 전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이것을 이제 3월 25일 날 여기에 이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1년 만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도 간절히 원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일본이 올림픽을 포기하게 되면은 그때 치러야 될 경제적 대가가 어마어마하답니다. 70조 원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 공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일본이 이제
우리가 취소했다라는 말을 안 하려고 한다. 이런 것도 하나 좀 이렇게 그 분석이 되기도 합니다. IOC도 자기네 책임이다라는 것을 피하려고 이제 IOC 입장에서도 이제 올림픽에 대해 가지고 이제 먼저 이거를 취소하지를 않는 이런 상황에서 서로 이것이 맞물려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의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상징으로 이게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발생 후쿠시마 사고가 이제 끝났다라고 선언하고 싶은 거예요. 선언하고 싶어서 이게 성화봉송도 여기서 출발하죠. 후쿠시마에서 운동 경기도 예정돼 있어요. 우리나라 야구 국가대표 나가잖아요. 야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후쿠시마에서 야구 경기를 해요. 그래서 KBS에서 한번 여기 가가지고요. 과연 진짜 후쿠시마가 끝났나, 이제 회복이 되었나 이걸 알아보려고 거기 가서 방사능 측정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 프로그램 제가 봤었는데 난리도 아닙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길거리 이런 데들은 조금 방사능 수치가 낮아지게 만들어 놨지만은 이 길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방사능 수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야구 경기가 예정돼 있는 그 스타디움에 가봐도 아직까지도 이 방사능이 많이 잡혀요. 그런데 거기에서 올림픽 경기를 치르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게요, 그 후쿠시마산 쌀로 이게 요리를 해가지고 후쿠시마산 농산물들을 활용해서 선수들한테 제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일본의 상징 정책 한 가지로 이게 활용하에 먹기 위해 가지고 그 선수들의 건강까지도 위협하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또 일본의 이게 과욕 아닌가 싶기도 하고, 참 또 깝깝한 노릇인데, 일본의 이 안타까운 이 상황이 이해는 되지만은 그 이후에 내린 조치들은 정말 이해 안 가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 80년대에 있었던 체르노빌 원전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 체르노빌 인근을요 아예 봉쇄하고 접근을 못 하겠단 말이에요. 이거는 시간이 약입니다. 그 인근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봉쇄를 했는데, 이들은 이런 선택을 하지 않고 거기를 복원하겠다라는 무리한 전략을 채택한 다음에 이 억지를 부리는 것 같은 이런 이제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뭔가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수습해내가는 과정에서 한 번 잘못된 선택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별일이 없었다는 듯이 막 이렇게 하고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납득이 좀 안 가는 조치입니다. 차라리 일본이 예전에는 굉장히 어떤 문제 해결하는데 이 세련된 느낌들을 줬었던 나라잖아요. 일본이 차라리 여기를 폐쇄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모습을 치밀하게 보여줬더라면 이것이 어떻게 좀 그죠? 다른 국가들도 이걸 높게 평가하고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텐데, 이런 무리한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이거 하나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고, 앞서서 북한 안보 쪽에서 사실은 기사가 한번 쓱 지나간 게 있는데요. 북한이 도쿄올림픽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못 간다, 뭐 이렇게 했는데요. 뭐 북한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이제 번지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는 처지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북한으로서는 뭐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지죠. 그렇게는 보여지는데,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올림픽이 기왕에 또 열린다면은 우리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 그랬던 것처럼 남북 관계를 한 번 더 이게 또 좀 전환할 수 있는, 또 이제 북미 관계를 한번 또 다시 한번 이제 신발끈 동여매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내걸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뭐 북한 선수단이 일단 불참하기로 한 마당에서는 그런 어떤 외교의 성과를 내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진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올림픽이라고 하는 게 우리 평창올림픽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뭐 이러저러한 긍정 부정의 평가들이 있겠지만은 무엇보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뜨뜻미지근하게 끝날 뻔했던 것이 북한이 이 선수단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남북 단일팀도 만들고 김여정 일행이 넘어와서, 뭐 지금은 우리도 감정이 많이 상해 있긴 하지만 그러긴 하지만 어쨌건 그렇게 되면서 남북관계 물꼬가 트이고 북한이 이제 핵 개발을 잠깐 멈추는 이런 계기도 되고, 그 다음에 북미 간의 전쟁 위기까지도 이제 있었다가 오히려 이것이 수습 국면을 넘어서서 아주 큰 외교적 진전까지 거뒀던, 뭐 결론이 제대로 나질 못해서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그런 시도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었다는 점에서는 올림픽이 또 갖는 의미가 또 남다를 수도 있고 그 이웃 나라에서 벌어지는 것이고 일본도 남북 관계의 개선이나 이런 과정에서는 우리 육자회담이라고 하는 틀에서 봤을 때도 일본도 하나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남북 관계를 해소하는데 일본도 중요한 주체로서 같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좀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은 안타깝게도 좀 이렇게 무산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럴 바에는 지금 말고 좀 더 미루든가 어떻게 좀 다른 조치가 있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좀 해드리려고 도쿄올림픽을 한번 골라와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남은 얘기들 싹 다 맞춰보도록 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